안녕.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적 의제 설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시다. 선택적 의제 설정은 우리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미국에 흑인 폭동이 있었다. 흑인 폭동이 주는 정책학적 의미는 그 이전에는 사회의 모든 문제가 정책 과정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왜 흑인들의 빈곤 문제는 의사설정화가 되지 못했을까 라는 관심이 촉발되고, 사이먼하고 데이비드 이스턴은 그냥 의사설정자의 주의 집중의 한계, 게이터 키퍼가 선호하는 문제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왜 특정한 문제가 의제 설정화가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등장했죠. 바로 엘리트론하고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트론과 다원주의.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있고 그들이 선호하는 문제만이 의제 설정화가 된다는 얘기고, 다원적인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선거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그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이 다 의제 설정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의제 설정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가 바로 다원주의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엘리트론하고 고전적인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비판하면서 1950년대 밀즈와 헌트라는 학자의 주장이 있었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달이라는 학자가 다원적 권력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통치 엘리트, 이른바 무의사결정에서는 아예 지배 계급들, 지배 엘리트들이 그 문제가 의제 설정화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좌절시켜버린다는 식의 설명을 했고요. 신다원주의는 이 무의사결정은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달의 정부가 너무 중립적이거나 풍향계와 같다는 식의 설명도 비판하면서 국가기구의 분권화를 통해서, 즉 이익집단 대표 관료자나 비례대표 등을 통해서 집단 간 갈등과 타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개되어 오는데, 이 이론들은 미국에서만 타당한 이론이에요. 미국. 유럽에 가봤더니 유럽은 국가가 나서서 A 집단과 B 집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국가가 주도해서 이 이익 집단 간의 안정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조합주의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만들고 거기서 이익 집단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요 두 미국 이론은 어떻게 됐든지 국가가 소극적이고 국가가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료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국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이익 대표 체계 또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유럽의 이론과 미국 이론은 동아시아 또는 한국, 개도국에 잘 안 맞다는 거죠.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익 대표 체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파들이 존재하는데 그 학파들을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주의입니다. 국가가 조직화된 이익집단, 각 분야 이익집단들을 하나의 다 협회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협회와 안정적인
이익대표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으로 모으고, 사용자 집단은 경영자 총연합회나 전경련으로 모아서 정부가 이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아주 안정적인, 그래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른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조합주의죠. 공식화된 제도권 내에서 집단 간 합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맨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서로 매번 만나서 토론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인 제도권 내에서, 그죠? 사실 지배 엘리트가 누군지 우리가 잘 합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 집단들이 갈등 타협한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기도 쉽지 않지만, 노사정위원회는 딱 법률이 있고 거기에 누가 참여해서 몇 번의 회의하고 어떤 내용을 합의했다는 게 딱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렇게 아주 좋네요, 그죠? 자, 이익 집단들을 단, 강, 비, 개, 요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이익 집단들을 어떻게 한다? 자, 아까처럼 노동자들은 무조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라는 하나의 이익 집단 조합에 참여시키고요. 웬만하면 다 강제로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영자 총연합회와 전경련은 서로 경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층적이죠. 여기 이제 노동자 중에서는 노동자 집단이 있으면 밑에 무슨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쭉 해서 하여튼 요 내에서 노동자의 모든 이익을 다 너희들끼리 정리해서 정부하고 우리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단강비계, 단, 강, 비, 개로 조직화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선언한다는 거죠. 정부가 앞으로 노동자의 이익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두겠다. 그러면 이제 이 단강비계로 조직할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조직화된 이익집단에게 독점적인 이익대, 안 되죠. 조직화된 이게 다 계속 눌러야 되는구나, 그죠? 독점적인 이익대표 권한을 주고요. 그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사적 이익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사적 이익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적이란 말은 민간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위자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최근에는 신조합주의는 국가와 다국적 기업 간의 긴밀한, 국가와 다국적 기업 간의 긴밀한 연계는 신조합주의로 설명합니다. 신조합주의로 설명하죠. 자, 그 다음 국가 자율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되면, 자, 가봅시다. 미국에서 엘리트론하고 다원주의가 있었는데, 바짝바짝해졌는데, 좀 뭐 눌렀나? 아, 굵기에 대한 얘기군요. 자, 미국에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는 국가가 아주 소극적이고 국가가 아주 중립적이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합니다. 그죠? 정부가 어떤 정책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선호를 투입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는 식의 설명이면, 자, 유럽의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다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한다는 관점과 국가가 되게 소극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관점, 국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론 또는 국가 등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가 해결이 말했던 어떤 절대적 합리성의 구현체다. 그래서 국가가 절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다. 베버주의만 절대적 자율성이죠. 완전히 국가가 소극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과 정반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절대적 자율성. 신베버주의는 상대적 자율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익 집단들의 요구를 받아주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서만 일시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정책 선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신베버주의도 됐습니다.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그죠? 신베버주의, 상대적 자율성이죠. 지배계급의 도구, 국가의 지배계급의 도구. 막스 베버하고 정반대죠.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국가는 사용자 집단, 자본가 계급이 일반 대중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는 아무런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자율성을 지닌 행위자다. 됐죠? 됐습니다. 이 차이겠죠. 베버주의는 무슨 자율성? 절대적 자율성. 신베버주의는 상대적 자율성. 마르크스주의자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방금 했죠. 그죠? 국가는 지배계급의 사회 지배 수단, 도구다. 이 사람은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마르크스, 그죠? 마르크스. 때로는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다원주의. 아까 했죠? 신다원주의도 시엇, 상대적 자율성. 됐습니다. 상대적 자율성. 그래서 시옷, 상대적 자율성, 베버주의,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마르크스,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이죠. 그렇죠? 등은 상대적, 일시적 자율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allerstein의 세계체제이론, 이른바 종속이론입니다. 그죠? 전 세계 운영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즉 미국이나 영국 등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개도국의 수탈, 세계체제다. 그래서 개도국의 정책 과정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개도국은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한국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어떤 정책에 조금 종속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됩니다. 한 나라의 정책 결정 또는 정책 과정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입김이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한국의 국방정책이나 경제정책은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wallerstein의 세계체제 이론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론인데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죠. 그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 꼭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나 또는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중상주의입니다.
시장 경제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네요. 그죠? 근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개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전략적인, 적극적인 자율성이죠. 그죠? 됐습니다.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죠.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도 부국 강병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 경제에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이론이 바로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 이른바 닉스라고 얘기하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그렇죠? 닉스라고 얘기하는 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함자 알라비는 과대 성장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 자율성, 즉 국가가 어떤 사회적 요구를 이렇게 억누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 바꿀 수 있다는 이 국가 자율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함자 알라비라는 학자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떤 억압기구, 이런 거 폭력기구가 과대 성장되어 있다는 거죠. 억압기구나 폭력기구가 과대 성장. 그랬을 때 그 기구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를 위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서 국민들 대부분이 친일 청산을 하자, 친일파를 청산하자라는 이런 요구를 정치 체제에게 넣어줬죠. 근데 우리는 이런 친일 청산이라는 사회 요구가 어느 순간 억압돼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친일 경찰들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완전히 이렇게 그죠? 무력화돼 버렸죠. 결국은 이 친일 경찰이라는 이 억압기구들이 가대 성장되어 있으면서 시민들 요구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버마, 그죠? 미얀마, 버마가 여전히 입에 있는데 미얀마, 이름 미얀마죠, 그죠? 사태에서 지금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군대가 이것을 짓누르고 있죠, 그죠? 국가 자율성이죠. 과대 성장된 폭력기구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정책 의지를 구현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H제입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죠. Bureaucratic Authoritarian. 관료적 권위주의. 종속이론과 조합주의가 결합된 이론입니다. 됐죠? 종속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자본이 유입해야 됩니다. 종속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미국에 종속돼 있다. 종속을 꺼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자국의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개도국이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발전하기 힘들죠. 그럼 이제 선진 자본을 유입하려면 이 자본이 들어올 때 가장 큰 요구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거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럼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선호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안정적인 정치 안정을 요구하는 데 따라서 민중부분 배제. 즉 노동자들이 아예 어떤 민주적이거나 정치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형식화되고 독재가 등장하죠. 자, 우리나라 유신체제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던 이 유신체제는 그죠? 유신체제 내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뽑히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간선제도 아니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거 아니에요. 민주의 핵심은 민주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 되는 거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닌 거는 독재죠. 그죠?
민주의 반대는 독재입니다. 그죠? 됐고. 그래서 이런 민중 부분이 배제되고 체육관 선거, 통일조치 국민회의들이 체육관에서 뭐 99%, 98%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됐죠. 그 뒤로 이제 전두환도 선거인단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형식화 됩니다. 사실상 독재입니다. 그죠? 기술 관료들이 코퍼레티즘에 의해서 기술 관료들이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 한국의 어떤 정책 과정 또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려는 거죠. 국가 주도의 정책 과정이 왜 가능했을까? 함자 알라비는 한국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억압기구나 폭력기구가 가대 성장돼 있고 그래서 국가 자율성이 있다. 비체제는 종속을 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중 부분이 배제된 정치체제, 그래서 안정돼야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신중상주의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 국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크게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됐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내용이 좀 길죠? 그죠? 선택적인 의제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엘리트론하고 다원론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근데 엘리트론과 다원론은 극단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국가를 아주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조합주의라는 방식의 국가주도,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 한국의 우리 정부 주도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비체제 또는 과대성장 국가론, 신중상주의 등을 설명했는데요. 이 두 개의 또 극단적인 또 단점이 있어요. 이쪽은 민간이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국가가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2007년 탄자원봉사와 같은 124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정부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2017년 공론조사는 500명의 위원들하고 정부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정책 과정은 사회적 행위자, 이익 집단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주도한다는 민간 주도의 이익 집단론과 국가 주도의 조합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걸 보니까 민간 주도와 정부 주도가 서로 균형적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여기가 사회주도 이론이죠. 공공 부분, 여기가 국가주도 이론이죠. 정책 의제 설정, 더 나아가 정책 과정을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과 국가가 주도한다는 두 이론이 최근에 사회의 민주화와 또는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가 늘어나면서 둘이가 수평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정책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민간 행위자와 공공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이른바 관계망이죠. 됐습니다. 정책 문제별로 형성된다. 그렇죠. 환경정책, 국방정책, 원자력 또는 태안 등 다양하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더 나아가서 우리 민간 행위자와 공공 행위자들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계,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 경계가 존재합니다.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 여러분들이 같은 버스를 타면 그렇죠. 같은 시간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약간의 어떤 보이지 않지만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는 어떤 경계가 있죠. 경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나 시민단체, 원자력에 관한 관련된 정책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반복적으로 학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시위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서로 인식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까지랑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끊임없이 바뀐다. 됐습니다. 국가는 이제 그렇죠. 중요한 하나의 행위자일 뿐이다. 중요한 행위자일 뿐이다. 중요한 하나의 행위자란 말 속에서 어떻습니까? 국가가 더원 유일한 행위자도 아니고 그냥 원액트도 아니다. 국가가 아주 무기력하다. 마치 풍향계와 같다. 국가가 적극적이거나 국가가 주도적이다. 무기력하거나 풍향계도 아니고 적극적이거나 주도적이지 않은 딱 중간에 있는 그죠? 됐습니다. 영국 정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정책 연구의 한계, 기존 정책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죠? 그래서 의회나 정당 중심 연구의 극복이 중요합니다. 다시 의회나 정당 중심의 연구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의회나 정당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그죠? 한번 재밌게 시도해봤습니다. 그죠? 여기 놓으면 영국입니다. 그죠? 의회나 정당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래서 로저는 주로 이제 정책 공동체 모양을 강조했고요. 미국은 이른바 철의 삼각형 문제 극복. 다시 뭐라고요? 이건 뭐죠? 됐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철의 삼각형 위주의 협소한 연구. 자, 영국은 의회 정당 중심의 연구 극복. 다시 뭐라고요? 영국은 의회 정당 중심의 연구를 극복한다. 미국은 철의 삼각형 위주의 정책 연구를 극복한다. 이쪽은 이슈 네트워크가 등장했고 여기는 정책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왔죠, 그죠?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철의 삼각형은 아까 우리가 아이언로, 이른바 철칙, 법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 안 깨지는 거. 그러면 아이언 트라이앵글은 삼각형 중에서도 절대 안 깨지는 엄청나게 단단한 삼각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의 삼각형이죠. 우리가 이제 약사협회가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고 뇌물을 주고
국회의원들하고 또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죠. 서로 이제 이익을 주고받으면 요 세 명의 행위자들은 철저한 이익 공동체가 되죠. 국회의원, 정부관료, 이익집단 세 명의 행위자들이 사실상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 이른바 청의 삼각형. 이쪽은 다른 이해관계는 의도적으로, 그죠? 다른 이해관계는 의도적으로 아예 배제해버린다. 다른 이해관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아주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됐죠? 그러니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한편으로 요 철의 삼각형의 요 모형에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추가된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 뭐 교수라든지 연구원, 기자들이 참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일부 집단을 배제합니다. 일부 집단을 배제. 그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균형적인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빈번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차이는 뭐죠? 차이는 여기는 다른 이익관계를 배제하지만 여기는 일부 집단을 배제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죠. 그러나 철의 삼각형은 우리 아주 폐쇄적이라면 정책 공동체는 철의 삼각형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죠. 그러나 일부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여전히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우리 500명. 자, 시민 공론 조사단. 자,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에 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500명의 시민 공론조사단은 일단은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연히, 그죠? 우연히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공론조사를 하고 나면 헤어질 사람들이죠. 자, 특정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단어. 특정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 밝고 좋은 게 없을까요? 이거 해볼까요?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다시 뭐라고요?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인 참여자.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배제 없는 참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갈등 수위 높으니까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는 이제 비교해서 많이 노니까 비교론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나요? 자, 갑시다. 철의 삼각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철의 삼각형은 국회의원, 관료, 이익집단이라는 딱 3명의 행위자가 있죠. 정책 공동체는 여기다가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슈 네트워크는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인 참여자가 참여한다. 됐습니다. 철의 삼각형은 다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책 공동체는 일부 집단을 배제하고 여기는 배제 없는 참여죠. 예측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균형적인 권력 관계지만 불균형적 권력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윈윈이니까 넌제로섬. 넌제로섬 게임을 한다면 이슈 네트워크는 윈 루즈.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합치면 제로섬이죠.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비교하는 포인트.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비교로 많이 놉니다. 비교. 그죠? 됐습니다. 비교가. 그래서 이제 비교적 포인트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슈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정책 공동체는 좀 폐쇄적이다. 이런 개방적이다, 유동적이다, 일시적이다. 균등한 권력 관계다, 불균등한 권력 관계다. 파저티브 게임이라면 네거티브 게임. 예측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 차이가 있죠. 그죠? 말로 설명 어떠세요? 여기는 일부 집단만 배제하지만 여기는 배제 없는 다양한 정책 관련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